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정부가 전공의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때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교수들의 사직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전국 19개 의대 교수 비대위 대표들은 어제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레까지 각 대학 교수와 수련병원 임상 교수들의 사의를 물어서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부산대 등 전국 주요 대학병원 교수들이 참여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은 대학은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출 시기를 정할 방침입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 조치와 의대생 유급이 가장 시급한 비상사태라면서 이들이 무사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들과 연대하기 위해 교수들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인 강재승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네, 전공의 전임에 이어 교수들까지 집단사직 움직임이 점점 가시화하는 모습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교수들이 사직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전공의와 의대생 설득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명분 없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주십시오.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교수들마저 떠날 경우 그나마 버티던 병원들이 마비될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대체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1,285억 원과 지자체 재난지원기금을 투입했고 오늘부터 공보위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의 본격 진료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입원 환자가 지난주보다 4.2% 증가하는 등 현재 상급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다소 늘었지만 의료 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현장을 찾아 정상 운영을 당부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총장과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휴학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대학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의대 교수들에겐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호받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학생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8일 집단 사직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다른 의대 교수들마저 비대위 연합을 구성하고 집단 사직을 논의하면서 병원 마비가 현실화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입원해 있던 환자까지 퇴원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불안한 환자들은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대 교수에 이어 국내 최대 수련병원을 운영하는 서울대의대 교수까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가 계속되면서 병원마다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 그리고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면 결국 병원에 남는 건 사실상 간호사들뿐.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유지한다지만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기능은 마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리 필수 의료 분야 쪽에서는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진료의 주체인 교수님들이 빠지게 되면 병원은 사실상 그 균형이 정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기능이 마비되면 퇴원은 기정사실. 이 난국에 옮길 병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지만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 시기가 늦어질까 애같합니다. 의사들 파업 때문에 수술이 전면 중단이 됐다는 거예요. 중증 환자들, 특히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 놓쳐버리면 온몸으로 전이가 되어버리면 하지만 환자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의사들이 빨리 병원으로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급해 죽겠는데 저러면 어떡하나 빨리 좀 다 복구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우, 빨리 돌아오셔갖고 환자들을 제대로 잘 봐줬으면 너무 좋겠어요.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앞둔 병원마다 환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공중보건의들이 종합병원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지방의료 취약지역에서 차출돼 지역에선 당장 또 다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근우 기자입니다.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공중보건의가 순회 진료를 오는 날이지만 정작 진료실은 텅 비었습니다. 담당 공보의가 종합병원 응급실로 파견되면서 진료할 의사가 없어진 겁니다. 이 보건지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열었는데 그때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을 앓는 주민들이 무료로 진료를 받고 약도 처방받았습니다. 달성군에는 공보의 4명이 있었는데 절반이 파견을 가면서 보건지소 2곳은 아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약 타러 오겠다고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이런 사정 때문에 당분간 공보의 선생님 안 계신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걱정하시면서 약을 어디로 타러 가야 되냐고 조금 이렇게 좀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걱정이 태산입니다. 많이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뭐 주변에 어르신들이 당장 뭐 지역에서 뭐 빨리 어디 병원에 가까운 데 가기도 그렇고 가장 가까운 곳이 보건소인데 도시에서 멀면 멀수록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공보의 한 명이 보건지소 서너 곳을 돌며 진료하고 당직 인원도 줄어드는 등 부담이 큽니다. 기존에도 저희가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그래 한 번 빠지게 되면은 저희는 되게 큰 공백이에요. 본부 쪽으로도 연가를 좀 자제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똥이 취약지역 공공의료로 튀면서 또 다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해상에서 실종된 선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과 함께 전복된 어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오전 10시 반부터 통영해경전용부두 인근에서 인양된 선체 결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고해역에선 해경 경비함정 등 선박 30여 척과 항공기 3기가 동원돼 닷새째 수색이 벌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한밤중 서울 지하철 1호선 열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인천 동구 도원역으로 들어오던 열차에서 불이 나 승객 7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에 앞서 새벽 0시 50분쯤엔 인천 중구 인천역을 지나던 열차에서도 불이 나 승객 1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과 도매 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오르면서 처음으로 10kg당 9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를 보면 사과 10kg당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23% 오른 9만 1,700원이었습니다. 배 도매 가격도 15kg당 10만 3,600원으로 10만 원대를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의 사과 10개당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 30.5% 올랐고 배도 50.1% 상승했습니다.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때 앞으로는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전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도록 하고 일주일에 2번이던 공시지원금 변경 주기를 매일 1회로 바꾸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이론적으로 공시지원금과 추가 전환지원금까지 합쳐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픽 보시죠. 인천 계양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상대로 지지하는 후보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42%,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39%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5%, 민주당 이광재 후보 36%로 안 후보가 오차 범위를 조금 넘어서는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후보는 2%였습니다. 경남 양산 을 유권자 503명 가운데 민주당 김두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41%,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지지자는 34%였습니다. 여성 정치인이 맞대결을 펼치는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민주당 전현희 후보 3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31%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YTN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인천 계양을과 경기 분당갑, 서울 중성동갑 유권자를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양산을 유권자를 지난 10일부터 이틀 동안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 공천 작업의 사실상 마지막 퍼즐인 국민추천제 면접을 오늘 진행합니다. 우세 지역구 5곳이 대상인데 젊은 정치 신인 기용에 특히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국민추천제 면접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적용 지역구 그리고 후보자 선정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의 후보 국민추천제는 강세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과 을, 대구 동군이갑과 북갑, 그리고 울산 남갑 5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모두 180명이 지원한 걸로 알려졌는데 서류 심사를 거쳐 선별된 일부만 오늘 하루 면접을 봅니다. 여당은 도덕성과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 현역 의원도 지원은 가능한데 사실상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현재 242곳의 대진표를 완성한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와 국민추천제 지역에는 정치 신인을 기용하겠다라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기 때문인데요. 장동혁 사무총장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년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례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평매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어제 경론 끝에 유지하기로 한 만큼 중도 외연 확장을 더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미래에 배치할 비례대표 현역 의원 제명 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역구 투표처럼 비례대표 투표도 두 번째 순번을 바라고 있는 만큼 현재 6석인 녹색정의당보다 조금 많은 의원이 당적을 옮길 걸로 보입니다. 당 안팎에선 7명에서 8명 안팎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격전지를 돌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선대위를 띄운 뒤 오늘은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당사에도 나오지 않았는데 선거 전략을 구상하는 데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비명 의원들의 탈락이 잇따르는 가운데 오늘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의 경선 결과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른바 비명 속가내기 논란이 끊이질 않는 민주당은 오늘 밤 지역구 17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관심은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과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맞붙는 경기 안산갑 결과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대표적 비명계 인사인 송갑석 도종환 의원이 고배를 마신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원외 친명 강세 그리고 현역 비명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 오늘 밤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 밖에 올드보이 인사와 현역 의원의 당내 예선전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현역 윤재갑 의원이 양자대결하는 전남 해남완도 진도, 또 정동영 전 의원과 현역 김성주 의원이 맞붙은 전북 전주 병해 경선 성적표가 오늘 나옵니다. 선거구 합구로 경쟁하게 된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우원식 의원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 추천 후보 2명의 종북 반미 논란이 일었던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는 이들이 자진 사퇴한 뒤 후보 추천을 다시 요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늘부터 서류 심사를 진행하는데 일부 후보를 새로 받아야 하는 만큼 확정 작업은 다소 늦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오늘 YTN과 통화에서 이번 주 안에는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해찬 상임고문과 김부겸 전 총리가 가세한 통합선대위를 띄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특히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0일 심판의 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 승리를 위해서 우리 민주당은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당의 나경원 후보가 나선 서울 동작을에 이어 용산을 찾습니다. 류삼영, 강태웅 후보를 각각 지원하며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를 공략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로 총선이 2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선대위 진영을 갖추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를 총괄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해찬 고문, 김부겸 전 총리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이끌게 되는데요. 일단 여야 각오부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절실하게 뛰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5인 체제란 말은 저는 꼭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뛸 것이고, 특히 저는 주로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지역의 시민들을 많이 뵐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경험이 대단히 풍부한 베테랑 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의 힘이 내세울 수 있는 최선의 선거운동을 하려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방치된 민생을 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국민의 틀어막혀버린 입과 귀를 다시 열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 총괄을 맡습니다. 원톱을 맡고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윤재욱 원내대표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아무래도 수도권을 탈환에 좀 집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워딩에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5인 체제라고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국민의힘 전원체제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국민적 평가나 당원들의 평가 그리고 당의 평가가 모두 다 그래도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부정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약 30여일 동안도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어찌됐든 간에 전국적인 활동은 이루어질 것이나 예. 나머지 지금 이제 거론됐던 나경원 전 대표나 그리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같은 분들도 각자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던 수도권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쳐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요, 사실상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징을 갖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이때까지 이야기해 왔던 친윤 중심의 구도에서 나경원 대표나 전 대표나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앞에 내세움으로 인해서 중도 확장성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판단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네. 오늘 첫 선대위를 가졌는데 네. 또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는 예. 그 유능함, 우리 당의 유능함,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급의 어떤 인지도, 그래서 어떤 선거에서 메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찬 대표는 친노 친문을 아우르는 콘크리트, 어떤 저희 당에서는 거의 선거의 마법사로 불릴 정도로 네. 강한 융합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국가 원로급 지도자인데 어떤 중도, 보수의 스펙트럼을 확실히 키워줄 그런 어떤 선대위원장으로 우리의 영역을 크게 확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여기서 빠진 분이 예. 사실은 그 우리 고민정 최고위원인데요. 예.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실 우리 당 간판입니다. 그동안 이제 좀 최고위에 오지 않으셔서 간판불이 꺼져 있었는데 예. 다시 복귀하니까 간판불이 켜지면서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임종석 전 실장도 그럼 합류하는 겁니까? 임종석 실장도 과거에 대통령 선거 때 큰 공을 세운 기획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당은 용광로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K-팝 그룹처럼 각기 다른 개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티켓 파워가 세지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여야 선거 슬로건도 선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은 지금 나오는 그 국민의힘은 합니다, 지금 합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백드롭이라고 그랬죠. 이제 뒤에 선수막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국민의힘의 슬로건 중에 국민의힘은 합니다. 이 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고의적이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네. 고의적이라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고의적이다. 국민의힘이 고의적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재명이 합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국민보다 중심에 놓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해서 지금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게 우스갯소리처럼 이 이재명은 합니다 사이에 네모칸을 하나 쳐 놓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은 방탄합니다. 이재명은 친명합니다. 이제 이런 농담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180 거대 야당이 이때까지 민생 발목 잡기를 계속해 왔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많이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못 지킬 약속이 아니라 허언이 아니라 지금 지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국민들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들을 바로바로 시행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해 지금 합니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게 유사하다는 지적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이재명 대표는 안 하지 않았냐를 또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는 2014년 성남시장 때부터 썼던 선거 구호고요. 어떤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실행력, 행정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글로건데 국민의힘도 사실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까지 차용한다고 보고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윤 정부가 합니다 하면은 구속시키나 압수수색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슬로건이고요. 그간 새만금 잼버리 사태나 그 부산 엑스포 사태를 보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민주당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 공천 막바지인데 막바지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천 막바지에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도태우 후보 5.18 폄훼 논란을 일으켜서 어제 그 재검토를 했고 공천을 취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일각에서는 공천 취소 쪽으로 어느 정도 무게를 뒀던 의견들도 나왔었는데 결국 후보 자격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먼저 지금 이제 도태우 후보가 그 이후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2번가량 했다. 그리고 이 사과의 정문을 보니 진정성이 담겨 있다 하는 것과 그리고 5.18 정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에 대한 당의 정강 정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대해서 존중한다라는 뜻을 본인 입으로 밝혔다 하는 부분들에서 그렇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공인으로서가 아니라 약 5년 전의 발언인데요. 이마저도 약간 왜곡되어서 해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개입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강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발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사과를 2차례에 걸쳐서 했다라는 게 이제 팩트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국민들께서 그래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이고 재검토 결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보였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 발언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도태우 후보의 이런 뭐 신념 같은 것들이 드러난 것 아니냐 뭐 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데 이런 작은 말실수 하나하나 가지고 너무 꼬투리를 잡는다라고 하면 불과 2달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 북한 우리 북한이란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계속해서 꼬투리를 잡아가는 것은 그닥 국민들께서 바람직하게 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태우 후보가 5년 전에 뭐 미성숙한 발언이었다라고 하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성을 했고 또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정강 정책과 5.18 정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밝힌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사과문을 발표했고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했다 이렇게 배경을 밝히긴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후보 검증도 통과 못할 후보를 가지고 지금 공천 논란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TK 표심을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꼼수에서 나온 고육 주책이 아니겠는가 보고요. 도태우 후보가 정확히 말한 제가 워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뭐 북한군 개입설은 주장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당의 일베 출신이 어딨냐? 근데 도태우 후보가 일베 게시문을 수십 건 SNS에 올리신 분입니다. 한동훈 공천이라는 게 사실 지금 장안에서는 구구 태극기 공천이다. 오컬트 파묘 공천이다. 일베 공천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구구 유권자를 의식하다 보니까 공천을 그냥 밀고 나가기로 결정했고요. 수도권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굉장히 악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양당 모두 공방이 맞빠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신경전은 좀 가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금 치열했던 게 워낙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출마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성동을 이 지역에서 삼선 하태경 의원 결국에는 이혜훈 의원에게 결선에서는 패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구를 여러 번 옮기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성동을 해서 패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산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요구해달라고 했는데요. 데이터를 뭐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저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데이터를 어떻게까지 요구할지까지는 제가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저 경선 과정에서 하태경 후보가 아직까지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뭐 구조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제 이영 전 장관 같은 경우가 어쨌든 간에 이제 지지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던 하태경 후보에 반하는 표들이 좀 직결되지 않았나 결선에서. 이렇게 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혜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한동훈 위원장하고 장동영 사무총장이 본인들의 공천 과정은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할 수 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제가 뭐 경선 과정 많이 겪어봤는데 이런 로우 데이터는 그냥 바로 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즉시 로우 데이터 공개하시면 되고 국민의힘 당원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혜훈 전 의원은 비리 의혹으로 입건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부산 해운대 양지를 포기하고 험지에 도전한 중진 의원 중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당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성동이 양지도 아니고 민주당 현역 지금 박성준 의원이 재선 도전하는 곳인데 말이죠. 이혜훈 후보 이야기는 저는 솔직히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남은 국민의힘의 공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추천제 시행하는 강남이나 대구, 울산 지역 면접 오늘 시작한다고 하는데 한 180명 정도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현재 이제 그 오늘 뭐 면접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지금 이제 이때까지 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했던 청년층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젊은층 세대 교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좀 중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니 한번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이렇게 국민의힘 공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치로서 그렇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방탄 공천이다, 정말로 비명 학살 공천이라고까지 불러도 상관없을 정도다. 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비방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지 국민들을 위한 공천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는지를 논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 마지막이죠. 어제 그 송갑석 의원이나 도정환 의원이 고배를 마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비명 행사라는 이야기가 계속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혁신 공천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여기 배경은 어디에 있다 보십니까?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에 이런 당원이 현역 국회의원을 이렇게 심판하며 물갈이 한 적이 있는지 저는 좀 되묻고 싶고요. 200만이 넘는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매우 고무된 상태입니다. 핵심 지지층에게 자신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대단히 지금 결집하고 있고, 지금 또 어떤 그런 갈등들은 용광로 선대를 구성하면서 중도와 약한 보수까지 유권자 시중을 넓히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굉장히 선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박영진 의원 지금 그 재심 신청을 했거든요. 그제 경선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제는 별다른 이제 입장 발표는 없었었는데 재심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당이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박영진 의원의 재심 신청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제 좀 자신의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 이거를 좀 자인하고 경선 승복하고 선당후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천 막바지까지 이렇게 딴지를 걸고 당에 좀 어떤 선거 전략에 해를 입히면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박영진 의원이 그 재심 신청한 배경을 보면은 그 여론조사 사전 유출 의혹 이런 부분들, 뭐 휴대폰 청구지 주소 이전, 권리당원 안심번호 이중투표 정황,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에서 어떤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없는 그런 건가? 것들은 뭐 확실한 박영진 후보 자체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고 정황 증거를 지금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15년 넘게 활동했는데 당원 명부 다 가지고 있고 경선에서 패배했으면 한 달도 안 된 후보한테 진 거거든요.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도 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박영진 의원이라는 분 자체한테 지난 총선에서 지금 그 득표율 65% 정도를 얻으면서 서울 지역에서 지금 1위를 했던 분입니다. 득표율만 따지면.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로서 결선까지 갔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진짜로 여기 의원 평가 자체도 낮은 분이 결코 아닙니다. 지역에서도 65%의 득표를 할 정도로 지역민들에게 인정받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민주당의 하위 평가 10%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감삼 30%가 있었던 겁니다. 이 10% 하위 평가 10%에 들어갔던 배경 자체가 객관적인가부터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비명 학살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것을 지금 이러한 이의 제기를 했다라고 해서 박영진 의원을 이렇게까지 밀어붙인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 공청 잡음을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시도조차도 없다. 이 마음조차도 없다. 비명들을 안아주려는 마음조차도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지금 30일 정도뿐이 남지 않은 지금 총선에서 결국에는 민주당 내 내부 결속을 해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30일도 안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공천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제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반등 혹은 더 어떤 성장 동력을 내야 될 텐데, 이런 가운데 이제 막말 논란 때문에 양당 모두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장예찬 전 최고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지금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해서 사과의 글을 올린 게 있어서 좀 그래픽이 있으면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장예찬 최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뭐 아무리 심한 뭐 어떤 잘못이 있거나 의혹이 있더라도 그 일을 잘하면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잘못이란 것이 사실은 방송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 좀 약간 성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함지뢰를 빗대서 이제 그 발목지뢰에
밟았을 때 그 경품이 목발 이런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과거 발언입니다. 물론 그런 발언들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몸을 낮추면서 사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리스크 또 몸을 낮추는 후보들 조금 더 잠잠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먼저. 그 장해찬 후보의 발언은 사실 저희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인데 뭐 우스갯소리로 음란 예찬, 장해찬 이런 말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층이나 어떤 보수 기독교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좀 창피함을 주는 그런 발언인데요. 본인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최근까지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장해찬 후보님은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조치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악재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정봉주 의원의 발언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지금 오늘 봤는데요. 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해명이나 어떤 본인이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확정된 후보들의 과거 발언들이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단 제가 다른 방송들에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치인들의 발언 자체는 국민과의 소통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곧 국민들과 교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로 드리는데 장해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30대입니다. 지금 저 10년 전 사건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발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10년 전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사과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대 지금 10년 전 조금 어릴 때 미성숙할 때 했던 발언이다라고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저거는 국가 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을 바라보는 관점, 전쟁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굉장히 큰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거 20대 때 발언도 아니고 30대 때 발언도 아니고 40대 때 발언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사과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이게 대한민국을 위해 하려는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는 더 정확한 점검이 필요하다,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남은 시간을 격전지 여론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 인천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42%, 원희룡 후보가 39%로 5차 범위 내 접전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전국 선거도 지휘하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어찌됐든 간에 그 인천 계양을이라는 지역, 그 민주당에게는 어느 정도 양지라는 지역에서 좀 바짝 붙고 있는 상황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제가 2022년 그 계양 보궐선거 이재명 캠프 종합 상황실장을 해서 선거 실무 지휘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어떤 지방선거에 대한 불리함 때문에 윤영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뭐 역전했다, 근접했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10% 가까운 차이로 지방선거 패배에도 이재명 대표는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틈틈이 지역구 관리 매우 잘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 또 뭐가 있었냐면 극우 유튜버들이 정말 그 동네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어떤 쇼맨십이나 어떤 여타 군소 후보들에 대한 도발이 먹히지 않는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무 이재명 대표 편을 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22년 보궐선거 당시에요. 계양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안철수 대표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분당갑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분당으로 나와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본거지인 성남에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라고 했는데 자신 없기 때문에 계양을로 도망쳤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서울시장 내보내면서 여기에 지금 입후보 등록을 했던 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양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그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 갑자기 가서 55.24% 득표하면서 당선됐습니다. 근데 지금 원희룡 전 장관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두 후보를 비교해 볼 때 지지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죠. 이것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개항을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무단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왜 일하지 못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현장보다 법원을 더 많이 들락날락거렸고요. 그리고 단식이다 뭐다 해서 정말로 이 개항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개항을에 출마할 당시에 차기 대선을 노리고 좀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켰다라고 생각해요. 분당을 나가지 않고 개항을 나갔던 것은. 근데 내비게이션은 바로 켜졌을지 모르나 차 자체가 고장나 있다. 여러 사법 리스크나 기타 등등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인데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좁혀지는 차가 더 좁혀져서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결과를 원희룡 장관이 만들어낸다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께서 유언으로 남겼던 이제 정치를 그만할 것을 고민하십시오 했던 유언처럼 정말로 정치를 그만둘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20여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또 작용할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또 격전지 중에 하나가 중성동갑 여성 정치인이 맞붙는 곳입니다. 전현희 후보가 35%, 윤희숙 후보가 31%로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두고 굉장히 핫한 지역구였기 때문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변수는 임종석 전 실장의 참여 여부가 될까요? 네, 임종석 실장이 도와주냐, 전현희 후보를 도와주냐, 도와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선거 승패가 좌우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 전현희 후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다녀왔는데 캠프 관계자들이 어떤 임종석 선거 캠프의 스태프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임 전 실장이 본격적인 지원 유세를 하면 정말 큰 시너지 효과가 나고 또 윤희숙 후보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윤희숙 후보에게는 필승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좀 전략으로 좀 맞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앞에 말씀 잠깐 좀 짚고 넘어가면 제가 볼 때 임종석 지금 이제 전 실장이 이렇게 말했죠. 백의종군 하겠다. 전 백의종군이라고 쓰고 지금 절치부심이라고 읽어야지 맞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 총선을 지나고 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민주당 내에서 어쨌든 주도 세력으로 이거를 확장하기 위해서 저는 전국 선거에 개입할 거라고 봅니다. 본인이 전국을 돌 거라고 봐요. 여기에 올인할 수가 없는 구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성동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개발 이슈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누구인가? 오세훈 시장이죠. 그리고 현재 정권이 어디인가? 당연히 이런 지금 경제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강벨트라고도 부르고 이 부분에 대한 경제 효과나 그리고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희숙 전 의원 같이 지금 KDI 출신이지 않습니까? 경제통이다. 결과론적으로는 여기에 지역구의 구민들께서 막판으로 다가갈수록 어떠한 후보를 찍는 것이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재산권을 더 보호할 것이다로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22대 국회에 진입하면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까지 함께 묶어서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정치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뭔 일만 있으면 특검법 들고 나오는 민주당의 정치를 제가 볼 때는 나쁜 정치를 금방 습득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야말로 도둑이 몽둥이 들고 설친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겠다고 온 조국 전 장관, 국민들께서 이 두 분이 손잡고 국회에 들어와서 손잡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의회주의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충분히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4년간 이 두 분의 방탄장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3개 부서가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자 수사에 혈안이 돼서 지금 총선 기간 중에도 수사농단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이한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뿐 아니라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송군에 상관도 없는 이재명 대표 경기도 공무원을 1년 가까이 괴롭히기식 수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인 만큼 조국 대표가 제대로 시대 정신을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영입과 검찰 독재 대응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인기가 올라간 거고, 저희는 좀 민주당과 민주당 비대연합도 분발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너무 자성이 없다. 진짜로 자성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가 불과 5년 지났습니까? 10년 지났습니까? 이거 불과 2, 3년 전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조국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이 다시 한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심판의 무게는 정말로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국이 어떻게 감히 검찰에 대한 이 심판을 하겠다, 검찰에 대한 개혁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본인 자체가 내 딸 한 번 의사 만들어 보자고 지금 5만 범법행위를 다 하다가 비리를 다 저지르다가 지금 재심 판결에서 지금 실형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창당을 해서 대한민국의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인데, 이 지지율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비례정당들의 득표율들을 좀 합해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과 조국의 비례정당을 합해야 국민의힘과 비슷한 수치들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도저히 못 짓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분리됐을 뿐이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독재로 몰고 가선 안 된다. 명확한 혐의가 있는 것들에 대한 수사로 판결까지 나오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들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상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다른 운전자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종이장처럼 납작해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7.5톤짜리 화물차가 먼저 가던 23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1시쯤. 이 사고로 7.5톤 화물차를 몰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23톤 화물차 운전자도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정거 여부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천안에선 25톤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지만 60대 택시 운전자는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다는 트레일러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쯤 전북 진안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추산 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60대 주민이 아궁이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아파트 25층 옥상에서 불이 나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이 옥상에서 개인 화로에 불을 피우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지난 1월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공장 화재는 식용유가 담긴 전기 튀김기에서 발화됐다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조대원이 인명검색을 위해 개방한 출입문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고온의 가연성 가스가 폭발적으로 연소했고 구조원 2명이 강한 열과 짙은 연기 그리고 붕괴된 천장에 고립되며 순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시가 가해 누리꾼에게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회 민원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닫은 문에 4살 배기 원생의 손가락이 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필적 학대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교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20대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유치원 교실 출입문을 닫다가 원생인 4살 남자아이의 손가락에 끼어 절단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쿠팡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공익 제보자가 신원을 공개하고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보자 김준호 씨는 오늘 오전 회견에서 쿠팡 자회사 근무 당시 사원 평정이라는 이름의 블랙리스트를 받고 방송국 작가나 기자들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 측은 피해자를 모아 공익 목적의 집단 고소와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슬람 최대 명절인 라마단 이틀째에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무력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 성지에 팔레스타인 참배객들이 집결하면서 중동 확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레바논 북부 지역의 사프리, 통째로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앰뷸런스와 불도저, 군용 차량이 뒤섞여 현장이 더욱 어수선합니다. 이스라엘군 전투기가 공습해 최소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하루 전엔 레바논 북서부 바알베크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아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نحن بيتنا هون متضرر وحتى المبنى اللي ضاربينه فيه مكتب وزارة الصناعة وفي معمل زيت في المنطقة هون منطقة سكنية.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 로켓 100여 발을 쏘자 이스라엘군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보복 공습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100발 이상의 로켓을 한꺼번에 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지난 11일부터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맘때면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동예루살렘의 성지 알-아크사 사원이 화약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도 성지로 여기는 알-아크사 사원에서 예년처럼 유혈 충돌이 빚어지면 아랍권의 반이스라엘 움직임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경비 태세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We only had 2 days. Yeah. So up until now, I know that last night what we estimate is pretty much 20 or 25,000. But it's only in the middle of the week. Usually, Fridays it's something else. This is why we are preparing differently. 라마단 시작부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알-아크사 사원이 확전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무정부 상태였던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총리가 사퇴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과도정부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위를 주도하며 총리를 몰아낸 세력인 갱들도 이 판에 끼어들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웅진 기자입니다. 무법천지였던 아이티에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앞서 중남미 국가협의체인 카리브 공동체, 카리콤은 아리엘 앙리 총리가 물러나면서 과도위원회로 권력을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치안 회복을 도울 다국적 안보 지원단 활동에 1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고 3,3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We expect that the members of the Transitional Council will be appointed in the next 24 to 48 hours, and then they will take the step to appoint an interim prime minister in the near future after that. 과도위원회 구성원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장악한 갱들도 관련 테이블에 앉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AP는 보도했습니다. IT에서 갱단은 오랫동안 정치-경제 엘리트층과 깊은 관계를 맺고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에는 200개 이상의 갱단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G9과 G8이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고 AP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G9이 최근 폭력 사태를 주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목인 지미 셰리지에는
IT 국민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시민들도 갱단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Décision qui fait là, qui est pour nous dire merci, c'est vivre ensemble pour nous dire merci. Parce que là nous-mêmes nous devons prendre la rue, y a foutre nos balles, y a foutre nos gaz. Mais vivre ensemble, mettre tête ensemble, foutre Ariel dehors, foutre chien dehors. 지난 2021년 7월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피살 뒤 극심한 혼돈에 빠졌던 IT는 모처럼 국면 전환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도위원회에 지분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거부하는 갱단이 돌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3월의 시작부터 꽃샘추위의 비 소식도 잦았는데요. 오늘은 봄에 어울리는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높게 오르겠는데요. 이 낮 동안 봄 기운 만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낮에는 포근해도 해가 지면 쌀쌀하겠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 12도, 대전 13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이 불겠는데요. 특히 대기가 건조한 동해안에서는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는 점차 서쪽 지방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 서울 등 중서부에서는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먼지만 아니라면 남은 한 주 동안 맑고 따뜻한 봄 날씨 즐기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